예.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자면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공식적으로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안했고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일보 속보로 나왔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뭐 이렇게 나왔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으로 이래 가면은 뭔가 이 사람이 수락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통은 이걸 내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좀 더 뭐라고 해 수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약간 수락이라는 말이 좀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정으로 일제히 좀 기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쯤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한 지 이제 8일 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장관이 이제 그만둘 때는 이제 개각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후임 장관이 먼저 내정이 되고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취임식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뭐 이 업무 인수인계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이 뭐 그러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네.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김홍일 이제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한때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하마평에 네. 오르기도 했는데 뭐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국무위원들은 막 뺏쓰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3개월 만에 지금 총선 출마하는 걸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법무부가 오후 5시에 이제 이임식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장관이 수락을 사실상 하겠다 시사하는 발언하면서 이건 뭐 사실 예정된 수순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빨라졌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제 상임고문단 우창 간담회 있었잖아요. 예. 이순신 장군 얘기 나왔다고요. 예, 이제 여러 뭐 당 고문들이 참여를 했는데 유흥수 상임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지금 거의 초토화 지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중지가 되게 모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르면은 오늘 오후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에 오는 25일쯤에 전국위를 이제 개최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예, 크리스마스. 그렇죠, 네, 예, 크리스마스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최고위 정국위 추인을 거쳐서 비대위원장에 이제 공식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정말로 많구나. 27일에 일단은 그 이준석 대표 탈당 네, 뭐 있고 28일에는 지금 쌍특검 국회 통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말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네, 후끈후끈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돼서 이제 어떻게 이끌 것이냐 보는 눈들이 많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직할 체제나 다름없으니까 나 이제 얘기 안 할래 이런 얘기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팀 원균에서 낸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CBS 라디오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난해 대선과 지선에서 연달아 이기던 당이 만약 조선 수군이라고 친다면 한 방에 7,000량 해전에서 병선을 다 잃은 게 지난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다 모두가 원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팀 원균이 한 장관이 팀 원균의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팀 원균을 이 지금 새롭게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이순신이 아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약간 내가 이순신이야. 내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선, 대선 다 이겼는데 지금 모함에 의해서 쫓겨났어.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또 그런 맥락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한 장관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이냐 물어봤는데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대표는 선거를 이기기위해서는 이제 전략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이선 후퇴 그리고 당 공천제도 자유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은 김기현 대표를 왜 쫓아냈겠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나는 대통령에게 말을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상당한 제약사항을 들고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에 칼 대는 것 빼고는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당무를 언급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 1절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체제는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면은 윤 대통령과 직접 부딪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니들이 알아서 해. 난 이제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약간 벌써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욕설했다가 약간 사과하는 일이 있었네요. 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JTBC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지난달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복집에서 먹는데 야 공교롭게도 한 자리에서 네. 바로 옆에 이제 붙어가지고 방이 다른데 먹는데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뭐 안철수 씨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뭐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근데 당시 상황을 묘사하던 이 전 대표가 이러니 밥이 넘어가느냐 이 XX가라고 비속어 뭐 욕설이죠 사실상 이거를 이제 섞어서 안 의원의 태도를 비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네. 그래서 SNS에 안 의원에게 죄송하고 자신의 부주의자 불찰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방송의 템포가 좀 빠르고 방송국에서 하는 거지만 약간 편하게 하는 거라서 실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 예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공개적으로도 방송 다른 둘이 이제 하는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다른 데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철수 좀 언급하지 마라. 보기 안 좋다 이제. 처음에는 네네. 재미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좀 집요해 보인다. 좀 그만 좀 언급하면 좋겠다. 그게 너 당신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안철수 의원한테도 비슷한 얘기해서 이준석 언급하지 마라. 그냥 각자 갈 길 가라. 근데 결국은 이제 사달이 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도 조금 항상 주의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제가 방송이 많잖아요. 그렇죠. 방송의 톤이 다 달라요. 이를테면은 지상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유튜브 지상파나 이런 데서 방송국에서 하는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냥 개인이 하는 유튜브도 뭐 있잖아요. 요새는 너무 매체도 다양하고 매체도 플랫폼도 많으니까. 다양하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톤 조절하고 약간 그게 되게 애매한데 가끔 가다가 이게 막 많이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톤 수위 조절이 어느 정도 여기를 넘느냐 살짝 네. 넘느냐 요 수위가 어떨 때 확 넘어가는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가 저한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지훈이 형님 저는 이 방송 들어갈 때 항상 주문을 외운다고 그래요. 야 이거는 지상파야. 정신 차려. 지상파야 이렇게. 그 말 실수할까봐. 왜냐면 약간 개그 캐릭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다 새겨드려. 저도 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다들 이제 새겨 듣고 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오전에 들어온 속보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송평수 전 대변인 이제 변호사죠. 이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요. 예, 요게 뭐냐면은 그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이제 전 한겨레 기자 허모 씨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데인데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송평수 전 대변인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의 집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거기에 이것도 또 뿌리를 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 이과장이었고 최재경 이제 대검 중수부장이 이제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더라라고 리포액트가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 발언이 최재경 중수부장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병옥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가 발언을 한 건데 이거를 최재경 중수부장이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전원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보도했다고 얘기한 건데 여기는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왜곡을 한 거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신앙림 김만배 요것도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지키기 위해 공모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돈도 사전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서전이 아니라 그 혼맥도 네. 이거를 이제 1억 6천만 원이나 좀 비싸게 주고 이게 돈 거래가 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제 송 변호사가 대선 당시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을 맡는 동시에 캠프 내 화천대유 진상규명 TF 이른바 대장동 TF 대변인도 맡았는데 허위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좀 불거질지 특히 이제 뭐 김병욱 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온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어요. 다시 만난 거죠. 시사회 때 잠깐 만나고 예. 이제 어제 오찬 자리가 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긴 1시간 반 정도 식사 자리가 이어졌더라고요. 어떤 예. 얘기가 오갔다고 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김부겸 총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뭔가 끌어안아라라는 거고 하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제도를 지키고 그리고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말아라.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김부겸 총리가 대부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좀 경청하는 모습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요. 요즘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맨날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조금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 굉장히 네. 하나하나에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사실 판단하고 뭐고를 이게 지금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이니까 신중한데 약간 옛날에 사이다 이재명은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만남 뒤에 이 두 분의 만남 뒤에 입장문을 냈는데 좀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절박한 생각을 내가 다 아는데 결과로 나온 것이 없었다. 그것을 지켜보려고 예정된 방송 인터뷰까지 취소하고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 요거는 뭐 창당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렇게 빨리 가냐라고 하는데 정치의 시계와 실무의 시계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을 만드는 데는 어쨌든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은 이걸 접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오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이제 원칙과 상식이 주장하는 통합형 비대위 들어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에 충정에 공감한다.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적 사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연말까지 받아들여지면은 탈당 및 신당 창당 중단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화할 용의가 있다. 뭐 이를테면은 중단한다겠다라고 바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대화의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당내 의견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체적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경청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옛날에 이낙연 대표가 처음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뭐 왜 안 만나냐 그래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고 사진 찍고 했는데 그 뒤에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낙연의 이제 시각으로는 그러니까 뭐 만나면 뭐 하고 얘기 들으면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보여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선거제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예, 또 예.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참석이 아니라 제가 발제자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님인 더민초,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그 개파인데 뭐 개파라기엔 그렇고 이제 모임인데. 여기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너무 이제 혼란스럽고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분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명씩 발제자 이게 무슨 입찰 경합 PT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이분이
병립형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병립형을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셨고요. 네. 저는 연동형으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발표를 그래서 각자 30분씩 하고요. 그리고 토론까지 해가지고 거의 3시간 동안 이게 토론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네. 어제 오전 시간이 이제 거의 그걸로 됐는데, 그래서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병립형 제도는 소수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소수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주장을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권역별로 하면은 47석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북권으로 하면 여기 15석밖에 없으면은 이거를 원래는 3%만 넘으면은 의석을 주는 건데 이게 7% 정도까지 얻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상 작은 정당들의 봉쇄가 더 심해진다라는 게 제가 얘기했는데, 최병천 연구원 부원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느 지역에서든 3%만 넘으면은 그냥 주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서 3%, 다른 데서 중부권에서는 2%, 남부권에서 2%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 원래는 15석이면은 예를 들면은 7%가 넘어야 되지만은 3%가 넘으면은 이래 권역별이라도 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소수 정당이 불이익을 안 받는다. 이런 취지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좀 편하게 쉽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으니 그거에 나름의 솔루션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비례 후보를 안정적으로 당선시키게 된다면 시민사회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준일 에디터는 아까 입찰 PT 얘기하셨는데 좀 산다고 하던가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제가 민주당 모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 관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자 주장하는 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사실은 그 마음을 굳히지 못한 의원들 한 10명 정도가 연동형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예. 이탄희 의원이 전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탄희 의원이 전했는데 네. 제가 주장한 건 짧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조금 더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자체 분석으로 경합지역이 49곳, 50곳인데 경합지역이라고 하면 5%포인트 내에서 양당이 후보가 경합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이제 온건 지지자들, 무조건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명분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네. 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제3정당을 찍어버릴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선거제가 회귀를 하면은 비명들이 움직이고 삼총리가 움직여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버리는 결과를 나오면은 민주당에 큰 분열이 온다라는 거. 2016년에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은 움직일 명분이 작은데 그분들한테 명분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진보가 분열된다. 민주당이 분열돼가지고 몇 개 더 얻으려다가 오히려 지역구에서 20, 30석 날아갈 수도 있다. 오히려 선입계산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선을 어떻게 이길 거냐. 지난번에도 0.73%포인트 차로 졌는데 정의당하고의 단일화라든지 전략적 연대 이게 안 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뭉개면서 위성정당 만들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앞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은 누가 이재명하고 손잡으려고 하겠냐.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본인이 다 만들겠다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소탐 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 지역구에 현역으로 뛰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본인의 지역구가 위험해질 거다라고 하니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니아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